저는 김복자입니다. 올해 78세가 되었죠. 이 목소리는 제 78년의 세월 속에 깊이 묻혀있던 고통과 진실을 눈물바다 채널을 위한 AI 시스템을 통해 복원하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28 꽃같던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달력은 멈춘 채 오직 외동아들 성호, 단 한 사람만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남긴 것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성호에게 미안하다는 말없는 눈빛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고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넋을 놓고 울기에는 당장 제게 주어진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호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고 저는 세상의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동정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성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의 두 손과 꺾이지 않는 의지뿐이라는 것을요. 30년의 피와 땀, 멈추지 않은 새벽 4시. 성호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저는 그 결핍을 제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채워주려 했습니다. 제 삶의 시계는 늘 새벽 4시에 멈춰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한참 전 남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이미 얼음장 같은 냉기를 뚫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털실 모자 위로 새벽 공기의 서늘함이 스며들었고 뻣뻣하게 굳은 무릎 관절은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제 얼굴을 매섭게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대형 오피스텔 3개의 층이었습니다. 주 업무는 화장실 청소, 사무실의 쓰레기통 비우기, 그리고 복도, 바닥 왁스 작업이었죠. 뻣뻣하게 굳은 손은 락스 냄새와 찬물에 불어 늘 새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리 창틀의 묵은 때와 냄새가 고약한 남자 화장실 바닥을 닦아내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남들이 전날 밤 남기고 간 담배꽁초와 커피 얼룩, 그리고 잔뜩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냈습니다. 남들이 버린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그 시간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청소가 끝나면 저는 곧바로 시내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후 3시까지 고무장갑을 낀 채 손님들이 버리고 간 설거지 더미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산처럼 쌓인 짬통과 기름때를 씻어내는 동안 뜨거운 물과 세제의 손은 늘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주방에는 늘 돼지비계의 누린내와 락스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과 습진으로 뒤덮여 지문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죠. 겨울에는 손끝이 동상에 걸려 피가 맺혔고 여름에는 땀띠와 습진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통증은 매일 밤 잠을 방해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세상과 분리된 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짧은 대화조차 사치로 여겼습니다. 오직 성호를 위한 돈을 모으는 기계처럼 살았죠. 점심은 늘 식당 한 구석에서 찬밥이나 김치로 대충 때웠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이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 뜨끈하게 드실 때도 저는 구석에 앉아 챙겨온 식은 밥만 꾸역꾸역 목으로 넘겼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따뜻한 국이라도 시켜 먹는다면 남편 죽고 혼자 일하는 사람이 사치한다는 소리가 뒤따를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성호의 미래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옷은 늘 낡고 해진 것을 입었습니다. 성호의 옷은 늘 새 것이었지만 제 옷은 늘 닳아 있었습니다. 제 외투에는 늘 락스 냄새와 주방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저는 그 냄새가 성호에게라도 묻을까봐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제게 들어가는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껴 성호의 학원비에 보태야 했으니까요. 끊어질 듯한 허리는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렸지만 성호의 학원비나 교재비만큼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가방에는 언제나 두툼한 사설 학원 교재가 들어있었고 저의 지갑에는 언제나 2장의 10,000원짜리 지폐가 전부였습니다. 이 지폐 중 한 장을 쓸 때마다 저는 성호의 미래를 잠식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 일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나 성호가 학교에서 놀림이라도 받을까 늘 걱정했죠. 성호가 학교에 다닐 때 저는 일부러 등하굣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성호의 친구들이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를 위해서다. 너는 성공해서 이 모든 수치를 씻어줘야 한다. 이 모든 수치심과 고통은 오직 성호의 성공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성호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 번듯하게 사는 것이 제 평생의 보상이라 믿었습니다. 성호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 엄마처럼 못 배운 서름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이 말이 제 인생을 지배하는 유일한 신념이자 제 목을 조르는 족쇄였습니다. 제게는 제 삶이란 없었고 오직 성호의 미래만이 존재했으니까요. 성호는 대학을 나왔고 현주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드디어 세상에 한 몫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쁜 마음에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작은 아파트를 전세 놓아주고 그 돈으로 남편 연금과 제 적은 수입을 합쳐 낡은 단칸방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독립해 제 몫을 사는 것만이 남편과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영리하지 못했고 사업은 늘 실패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현주와 함께 좁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힘들어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부족함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벌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성호가 저런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성호의 실패는 곧 저의 실패였으니까요. 아들의 불안한 삶은 곧 제가 30년 동안 이룬 모든 것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성호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제 지난 세월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성호의 힘든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그 아픔은 결국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라는 죄책감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의 희생이 담긴 마지막 자산 3억. 4년 전 제 인생의 터전이었던 아파트에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30년을 지킨 작은 아파트는 결국 팔리게 되었고 손에 쥔 돈은 5억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통틀어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지만 제게는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앞섰습니다. 남편과의 추억과 고통스러웠던 30년 세월의 잔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 돈 중 2억 원을 성호의 새 전세 보증금으로 망설임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때 성호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현주도 깍듯이 고마워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고마움이 진심이라 믿었기에 저는 그들에게 2억을 내주고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남은 3억 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외곽의 작은 빌라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빌라는 서울에서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방은 하나였고 곰팡이 냄새가 벽지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3억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찾아줄 간병인, 병원 침대,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게 해줄 산소호흡기였습니다. 제가 아파서 드러눕게 될지 모르는 황혼기를 버텨낼 유일한 목숨줄이었죠. 이 통장 없이는 나는 늙은 폐지수거 노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 저는 매일 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찬 방바닥에 누워 그 통장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통장의 잔고 3억은 제게는 성호의 얼굴만큼이나 소중한 생명의 숫자였습니다. 3억 원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로운 싸움. 저는 3억 원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 한겨울에도 전기장판만 켜고 지냈습니다. 관절의 통증은 심해졌지만 파스를 붙여가며 버텼습니다. 혹시라도 성호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프다는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늘 쌀을 아끼기 위해 보리밥에 무채나물,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습니다. 손주에게는 영양가 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었지만 성혼의 가족이 올 때만 사치를 부렸습니다. 평소에는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심장이 떨릴 정도로 아까웠습니다. 제 몸이 곧 돈이었고 그 3억 원이 제 황혼기의 전부였으니까요. 이 외로운 빌라에서의 삶은 30년 전에 멈춘 제 시계를 더욱 고립시켰지만 저는 성호가 성공할 날만을 바라며 버텼습니다. 성호가 성공한다는 희망은 이 외로운 빌라에서의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햇살이었죠. 성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제 품에 안겼고 현주는 제가 정성스레 해주는 반찬을 받아갈 때마다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성호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믿었고
그들의 고마움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내전 재산 3억을 건 마지막 승부 그들의 설득.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호는 작은 사업들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3억 원은 여전히 통장에 잠들어 있었고 저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생활비에 노심초사하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의 삶과 비교하며 제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작년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오후 성호가 현주와 함께 급하게 이 작은 빌라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잔뜩 들떠 있었지만 그 들뜬 표정 뒤에는 저의 3억 원을 탐하는 초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빌라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껴안으며 마치 로또라도 맞은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엄마, 드디어 대박날 사업을 찾았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요.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돼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이 월세방 신세를 면치 못할 거예요. 성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마지막 한 판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꾼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 저를 쫓아와 속삭이듯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아이템은 정말 확실해요. 젊고 유능한 기술자 친구와 손을 잡았는데 그 친구가 시드머니 종잣돈만 있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초기 투자금만 넣으면 1년 안에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햇살 잘 드는 방에 모시고 근처 백화점에서 옷도 사드리고 병원도 최고급으로 모실 거예요. 성호는 제게 사업 계획서라며 복잡한 서류들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어려운 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성호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강남 아파트라는 허황된 미래가 주는 유혹만 보였죠. 정말 성공할 수 있다면 나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필요한 돈이 얼만데? 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딱 3억이에요, 엄마. 성호가 제 굳은 살 박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 따뜻함 뒤에서 끈적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이 3억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인 건 알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엄마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에요. 저희가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드릴 기회잖아요. 저희가 이대로 월세방 전전하는 거 엄마도 싫잖아요. 성공하면 바로 10억으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저희를 믿으세요, 엄마. 현주는 이제 아예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했습니다. 눈가에는 억지로 짜낸 듯한 눈물까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떳떳하게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매번 어머니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반찬만 받아가는 저희 심정을 아세요? 어머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젠 이 좁은 월세방 말고 넓고 햇살 잘 드는 좋은 아파트에서 저희가 편히 모실게요. 제발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현주는 고개까지 숙여가며 제가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빌라의 찬 방바닥에 앉아 3억 원과 성호의 얼굴을 번갈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사라지면 저는 진짜 목숨줄이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떳떳하게 모시고 살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30년 희생으로 뭉친 제 심장을 쳤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성호를 도와주겠나.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 내 희생으로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결국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이겼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몸으로 은행에 달려가 통장을 꺼내 성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3억 원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굳은 살 박힌 손이 펜을 쥘 때마다 30년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대신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원망하면 안 돼. 이 돈은 내 마지막 희망이야. 엄마가 망설인다고 탓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성호는 마치 승전보라도 받은 듯 저를 힘껏 껴안고 울었습니다. 현주도 연신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며 제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그 포옹 속에서 따뜻함 대신 등골을 타고 흐르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달러 이어서 두 번째 불량 달러. 희망 고문 1년 침묵과 불안의 나날, 고립된 영혼. 성우는 3억 원을 받은 직후 이틀 동안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이번 주에 사무실 계약하고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들어가요. 그의 목소리는 활력이 넘쳤고 저는 그 활기찬 목소리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짐이 드디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저는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방에서도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죠. 성우는 제게 서울의 사무실 사진까지 찍어보냈습니다. 번쩍이는 통유리 건물, S-벤처즈라는 큼직한 로고, 깔끔한 책상 위 노트북. 그 모든 것이 엄마의 3억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밤마다 낡은 휴대폰으로 확대해보며 마치 보물지도를 보듯 희망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성호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3일에 한 번,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성호는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기 너머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나 현주의 웃음소리 같은 불필요한 소음만 들릴 뿐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운전 중이라서요. 금방 소식 드릴게요. 그들의 나중에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에게는 영원과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성호와의 전화 통화가 끊길 때마다 제 목숨줄이 함께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매달 나가야 하는 빌라. 월세와 생활비는 오직 남편의 작은 유족연금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성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제가 성호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재촉하는 순간 30년 희생을 담보로 한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깨질까 두려웠죠. 제게는 성호를 의심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참고 기다리고 믿어야 할 의무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빌라의 작은 창문 밖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낡은 성경책을 펼치고 성호의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제게 벌을 주시되 성호에게는 부디 복을 주시옵소서. 성혼의 부부는 석 달에 한 번꼴로 빌라에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현주는 제게 명품 매장 로고가 찍힌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새로 장만한 코트예요. 이번에 사업 잘 되라고 제가 하나 샀어요. 현주는 활짝 웃었지만 저는 그 미소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치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곰팡이 냄새나는 빌라에서 보리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심지어 제게 요즘은 명품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도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마치 엄마의 돈으로 우린 이렇게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성호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성호는 명확한 대답 대신 늘 미래의 희망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번 아이템이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곧 대박 터져서 이 동네 싹 다 저희가 개발할 거예요.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호는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빛을 피했고 늘 다음 달과 내년만을 기약했습니다. 저는 그저 성호가 제 앞에서 펼쳐놓은 허황된 청사진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불안한 현실보다 거짓된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었습니다. 이 외진 빌라에서 성호의 성공을 확인하는 것만이 제가 3억 원을 건 대가이자 제 삶의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귀가 노골적으로 달라진 태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성호에게서는 2달째 연락이 없었고 제가 먼저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호가 현주와 함께 예고 없이 빌라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현주는 저를 안아주기는커녕
잔뜩 짜증 섞인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성호의 얼굴도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차림도 지저분했습니다. 현주의 손가락에는 새로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니? 엄마 얼마나 걱정한 줄. 아니, 저는 성호의 얼굴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엄마, 바쁘다고 했잖아요. 성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3억 원을 가져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잠도 못 자고 뛰어다니는데 엄마까지 전화해서 자꾸 캐물으면 제가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저에 대한 짜증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마치 자신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끊임없이 확인. 전화만 거는 귀찮은 어머니 때문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현주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 밥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지금 입맛 없어요. 밖에서 해결하고 올게요. 오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성호가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과 제육볶음 앞에서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주가 말한 회사는 성호의 사업이었지만 현주에게는 그저 스트레스만 주는 회사였던 것입니다. 성호의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들의 외식 비용은 여전히 제 노후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갈비찜을 뜯어먹으며 닭뼈를 씹는 듯한 쓴맛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제 방으로 들어와 낡은 침대에 눕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다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번 아이템도 사실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요. 성호의 목소리는 한없이 초라했고 저는 그 목소리에서 끝을 직감했습니다. 또 실패구나. 내 마지막 3억마저. 그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제 앞에 누워 있었지만 정작 어머니에게 위로를 건네거나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만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성호는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이 어떻게 됐는지 저에게는 일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이제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빌라에 내려올 때마다 현주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시어머님 댁이야. 시골 공기가 좋긴 좋은데 와이파이가 너무 끊겨서 못 살겠어. 현주는 일부러 제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살고 있는 이 곰팡이 핀 공간이 얼마나 천하고 초라한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호에게 3억 원이 어떻게 됐는지 용기를 내어 물었을 때 현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투자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돈으로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캐물으세요? 성공하면 다 돌려드린다 했잖아요. 이제 저희한테 맡기세요. 현주는 마치 제가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엄마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노후 자금은 이미 우리 돈인데 뭘 자꾸 묻냐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반찬은 항상 냉장고 구석에 방치되기 일쑤였고 성호가 빌라에 올 때마다 현주는 제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성호 씨 영양제 떨어진 것 같아요. 드시고 계신 거 아시죠? 서울 나가는 길에 약국 좀 들러서 사와 주세요. 저는 제 돈으로 아들의 영양제를 사나르면서도 이 모든 부당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엄마로서의 권위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아들의 무관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주는 심지어 제게 어머니, 밖에서 일하실 때 쓰시던 낡은 고무장갑 있으시면 저희 이사 갈 때 쓰게 몇 개 챙겨주세요. 시골 물건이 더 질기잖아요. 라고 말하며 제 과거의 노동까지 인격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빌라에서 3억 원과 함께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의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비를 충당하며 성호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매일 밤 저는 통장을 꺼내들고 텅 빈 잔고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줄 단 한 명의 사람도 없겠구나. 이들에게 나란 존재는 그저 돈을 쥐어짜야 하는 늙은이에 불과했구나.
제 3억이 사라지자 그들의 눈빛에서 어머니라는 호칭의 따뜻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호에게 3억 원을 건넨 지 1년하고 3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현주랑 같이 곧 내려갈게요. 저는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호는 현주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빌라로 오는 것조차 꺼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 찬 가을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제 낡은 코트는 이 고급 카페의 유리창 앞에서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성호와 현주는 카페 구석진, 가장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초상집에 온 사람들처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현주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더니 미리 준비한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과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처지인지를 보여주려는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은 찻잔의 손잡이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봐. 사업은 어떻게 됐니? 내 돈은? 내 돈 3억은 어떻게 된 거야? 성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주변의 커피 머신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3억 원. 다 날렸어요. 저는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세월, 피와 땀으로 모은 생명줄 3억 원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뭐? 다 날렸다고. 이 사람아, 내가 나한테 약속한 게 뭔데? 저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지만 제 볼을 타고 흐르는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노후 자금은? 엄마 이제 어떻게 살라고? 성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빚이 5천만 원 더 생겼어요. 거래처에 물건값으로 갚아야 할 돈이에요. 현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 집 전세금 2억도 곧 빼야 하는데. 빚쟁이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다고 해서요. 현주는 이 말을 할 때 저를 쳐다보는 대신 성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해라고 무언의 압박을 넣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제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돈만 날린 게 아니구나. 2억 전세금까지. 저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저를 위한 한 방울의 슬픔도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오직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이기적인 눈물이었죠. 저는 성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성호야, 엄마한테 약속했지. 절대 엄마 원망 안 한다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지 않니? 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억울함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실패했다는 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한 가장 비수를 꽂는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예전 얘기만 하세요? 엄마가 그때 사업자금 더 빨리 주셨으면 타이밍을 안 놓쳤을 거 아니에요. 3억이 아니라 5억을 주셨어야죠. 엄마는 항상 제 앞길을 막았어요. 다 엄마 탓이에요.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성호의 그 비수 같은 목소리만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성호를 위해 바친 제 인생이 엄마 탓단 세 글자로 부정당했습니다. 단죄의 시간 카페에서의 멸망과 마지막 결단. 성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카페 안의 웅성거림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죠. 성호는 그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분노에 찬 얼굴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리며 에스프레소 방울이 흰 테이블 위에 튀었습니다. 현주는 놀라서 입을 가렸지만 성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머니의 비협조로 인한 것이라는 듯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탓?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너무나 낮고 건조해서 제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30년간 짊어졌던 제 모든 고통과 희생이 단 한 톨의 감사도 없이 거부당하고 짓밟히는 순간의 잔혹함이 비쳐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그 말을 했니? 성호는 제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 그때 망설이지만 않았어도 사업 아이템은 타이밍이에요. 그놈의 3억. 그걸 붙잡고 있었잖아요. 제가 성공하면 다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엄마의 그 욕심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성호는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전세금을 잃을 위기 때문에 그는 이미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침이 튀었고 목에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불행의 근원을 늙은 어머니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30년 전에 바닥났던 것입니다. 대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 차가운 쇠붙이 같은 결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후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코트를 다시 여몄죠. 제 움직임은 너무나 느렸지만 성호와 현주는 제 움직임 하나하나에 극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카페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끼익하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현주야. 제 목소리가 불리자 현주는 흠칫하며 성호 뒤로 숨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희 빚이 5천만 원이라고 했지. 그리고 전세금 2억을 곧 빼야 한다고. 네, 어머님. 현주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남편의 유족연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표지는 세월의 얼룩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통장 속에는 제가 30년간 단돈 10,000원도 사치하지 않고 지켜온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돈이다. 이걸로 너희 빚 5천만 원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돈은 너희 전세금 2억에 보태라. 성호와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성호의 눈은 아직도 분노로 가득했지만 현주는 이미 눈빛이 탐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통장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성호의 팔을 붙잡고 망설였습니다. 현주의 눈빛은 통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순간부터 저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통장 잔고만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억 5천만 원. 그걸로 월세 얻어서 살든 친정으로 가든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저는 테이블 위에 통장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성호가 엎지른 에스프레소 방울이 통장 표지에 다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그 검은 얼룩은 30년 희생에 찍힌 마지막 인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다. 저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낡은 코트의 뒤쪽 깃이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카페의 묵직한 문을 열고 나설 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맥없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귀에는 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성호와 현주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돈을 쥐었다는 안도감과 어머니를 잃었다는 공포 사이에 낯선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 4천만 원과 캠핑카.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제 몸을 지탱하던 모든 감정선이 끊어졌고 남아있는 것은 차갑고 명확한 이성뿐이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성호에게 노후 자금을 다 털어주었지만 제가 지켜온 마지막 보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동안 남편 연금에서 떼어 모은 비상금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제게 허락된 유일한 자비이자 자유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곰팡이 핀 빌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낡은 이불과 옷까지, 그리고 남편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흑백 사진을 품에 안고 저는 마지막으로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이제 더 이상 이 공간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일 먼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유종연금 계좌와 제가 쓰던 모든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성호가 나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금융의 끈을 잘라내야 한다. 은행 창구 직원은 제가 왜 모든 계좌를 정리하는지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해지 사유는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흔드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네준 마지막 현금 봉투를 꽉 쥐었을 때 손에 굳은 살이 통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 구석에 있는 낡은 자동차 매매 단지로 향했습니다. 제 낡은 손으로 만져본 가장 큰 돈, 4천만 원. 이 돈은 저에게 새로운 집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작고 오래된 캠핑카 한 대를 계약했습니다. 바퀴가 4개 달린 이 작은 움직이는 집이 제 남은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차량 가격은 2천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은 연료와 비상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캠핑카의 낡은 가죽 시트에서 나는 특유의 곰팡이 냄새는 왠지 모르게 빌라의 냄새와 닮아 있어 아이러니했지만 저는 이제 이 냄새마저 제 자유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캠핑카의 운전대를 굳은 살 박힌 제 손으로 잡았을 때 30년간 설거지통만 잡았던 손에서 낯선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빌라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 며칠 후 새벽 4시. 제가 30년간 청소와 설거지를 시작했던 그 시간에 맞춰 캠핑카를 몰고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실어 놓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이 빌라의 낡고 곰팡이 핀 문고리는 제가 성호를 위해 30년간 짊어졌던 고통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호에게 월세를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현주의 차가운 눈빛과 무시도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호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붙잡고 한마디를 읊조렸습니다. 잘 살아라.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저는 캠핑카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캠핑카의 낡은 기어가 철컥 소리를 내며 들어가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캠핑카는 천천히 곰팡이 냄새 나는 빌라를 벗어났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낡은 빌라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며 제 마음속에 지난 30년도 함께 작아지고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성호와 현주의 모든 연락처를 지우고 휴대폰을 해지했습니다.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황혼의 고독과 자유 끊어진 연애 대가. 그 후 1년. 저는 캠핑카를 몰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했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 동해의 해돋는 언덕, 지리산의 깊은 계곡. 제가 30년간 냄새나고 기름진 곳만 다녔기에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풍경은 제게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캠핑카 문을 열고 맞는 새벽 공기는 락스 냄새 대신 숲과 바다의 청량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남편의 유종연금 비상금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이제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빚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스스로의 의지로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 공중전화나 휴게소 화장실에서 남의 뉴스를 엿듣듯 성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호는 전세금 2억을 들고 현주와 함께 친정으로 갔지만 현주 친정에서도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성호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현주와도 심하게 다툰 뒤 지금은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아이들은 현주의 친정에서 맡아 기른다고 했습니다. 성호가 파산했다는 소식은 제게 슬픔이나 충격 대신 인과응보라는 차가운 사실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30년의 희생은 무의미했지만 마지막 단절은 완벽한 결말을 낳았습니다. 성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시련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바닷가 방파제에 캠핑카를 세워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들려왔죠.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간 성호에게 바친 모든 것이 결국 그에게는 독이 되었고 나에게는 족쇄가 되었구나. 저는 성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대신 저는 저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 캠핑카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고 해진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이 넓고 광활한 눈물바다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는 제가 드디어 홀로 항해를 시작한 자유의 바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마지막 한마디를 은조렸습니다. 성호야, 엄마는 이제 너의 탓으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캠핑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붉게 떠오른 태양을 향해 새로운 인생을 찾아 홀로 달려나갔습니다.